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다은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금도를 지켜야 한다. 선을 넘었다. 오늘 여야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무심코 들으면 여야가 서로를 향해 쏟아낸 발언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같은 당 인사들에게 내놓은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였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민주당 본경선 일정이 연기된 가운데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정치 행보까지 소환됐는데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서 불거진 이른바 적통 논쟁에 다른 후보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문제로 당대표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며 입당을 압박하자 이른바 친윤 중진 의원들이 당대표가 자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날선 비판을 한 겁니다. 여야는 오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대선 전국에 들어선 정치권이 공약이 아닌 공방만 주고받는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한데요. 대선 전국 정치권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야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막을 올렸습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된 개막식엔 외국 정상들이 20명도 채 참석하지 않으면서 초라한 잔치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안전을 지키면서 종합순위 10인의 입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도쿄 현지에 가 있는 KBS 올림픽 방송단 남현종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덥죠? 너무 덥습니다. 네, 머리가 타는 것 같더라고요. 낮에 바깥에 나가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찜통 더위, 가마솥 더위 그러는데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바람이 불긴 불더라고요. 그래도 더우신 분들은 우리 시사회와 함께 네. 또 시원한 에어컨 바람 같은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해주시면 또 잠도 잘 오실 겁니다. 네. 김민아 평론가 왜 웃으세요? 네, 확실히 더워요. 그래서 배 소장님의 헤어스타일도 더더욱 이제 머리를 솟아 있는 것 같은데. 아, 저러면은 좀 시원할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아톰머리처럼 올라오면 열을 좀 막아주지 않나요? 바람이 또 잘 통하고요. 네. 그늘이 지더라고요.
그 KBS 들어오는데 그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조차 너무 더워서 완전히 축 늘어져서 사람이 다가가도 이제 전혀 뭐 미동도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네. 아마도 그 고양이들이 이 시사야를 들으면 살아나서 마구 뛰어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양이를 기쁠 고양. 기쁠 고양, 네. 시사 네. 고양. 네. 적당히 하시죠. 참 기쁠 고향 다시 한 번만 해주실래요? 기쁠 고양. 네. 이게 좀 청취자분들 얘기 들으시면은 무슨 만담인 줄 아시겠어요? 정치권 소식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다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봉경선이 이제 연기된 가운데 대선 주자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점점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두 분은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짧게 말씀 들으면서 일단 좀 시동을 좀 천천히 걸어보죠. 네,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검증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또 뭐 성과도 없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싶은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것과 관련된 뭐 정책 논쟁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외교와 외교와 관련돼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또는 경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그런 논쟁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걸 지금 와서 근거 있다면 네. 근거 있는 대로 따지겠지만 오로지 이기기 위한 싸움으로 비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선 후보 관련된 검증은 정책 검증을 원하는 것이지 이런 네거티브나 흑색 선전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후보들이 분명히 알아야죠. 근데 뭐 이재명 지사가 예비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이낙연 후보가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면서 이른바 적통 경쟁에 불을 좀 붙인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 후보가 반격을 하는 차원에서 과거 이제 탄핵 당시에 2004년 당시 당시 이제 새천년 민주당이었었죠. 이낙연 지금 그 후보가 그 소속으로서 탄핵에 사실상 동의했던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7년 전 일이거든요. 네. 그 17년 전 일을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이씨름할 거리인가 이런 의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명확하게 예를 들면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좀 애매한 입장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의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상황을 이제 와서 이제 뭐 논쟁을 해봐야 큰 뭐 수확이 있는 것이자 저도 의문이고 그리고 이게 뭐 적통 논쟁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누가 이제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게 바람직한가를 이제 어쨌든 논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지자들하고 당원들에게는 뭐 나름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 경선의 과정을 지켜보는 다른 이제 당 밖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적통이냐 아니냐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서로 지지자들이 뭐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 후보 본인들이 이 논쟁을 굉장히 키워서 내가 적통이다 아니다 네가 적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이 정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좀 지지했지만 지금 실망했다고 하는 분들의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너무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좀 챙기고 뭔가 끼리끼리의 뭐 그런 어떤 정치를 한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논쟁 구도라고 하면 정말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기 때문에 이 후보들과 당 그리고 지지자들도 이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중도층 확장, 좀 민주당이 굉장히 폐쇄적인 정당으로 비춰질 가능성, 중도층 확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대선 주자들은 당내 대선 주자로 최종적으로 본인이 선택받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시정을 선고받고 이른바 친문적통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동안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쭉 당의 충성심을 가지고 지지해왔던 그 지지층이 좀 기대감을 김 지사에게 했던 실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그 갈 곳 잃은 이른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을 누가 네. 잡아가느냐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경쟁이 더 격화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있겠죠.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거론하는 건 호남 민심하고도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아주 높았던 호남 민심과도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 포인트를 보면 우선은 친문 지지층을 붙들어야 되는데 노무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기는 다소 민감한 거죠. 아직 현직에 있고 그렇죠. 조심스럽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또 아주 견고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 대통령과 관련해서 민감한 발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건 좋습니다. 또 하나 그런데 이제 이 김경수 전 지사가 지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이른바 김경수 지지층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PK도 민심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PK 민심이 왜 중요하냐면 민주당에서 부울경 이른바 PK 득표가 그동안 꽤 경쟁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전 부산시장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지금 울산시장도 더불어민주당이고 김경수 전 지사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에서 가장 많은 득표, 울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그러니까 이 PK 민심을 노린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호남 민심, 노무현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호남 민심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본선에서 밝혀질 내용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자질구레한 것이라도 다 이 민주당 내 경선에서 밝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적당한 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없으면 뭐 끝에 어떻게 탄핵 때 어떤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낙연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가져갈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근거가 없다면 일정한 선에서 일단락 시켜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오히려 더 여당 후보 모두에게 네거티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인사 관련되는 문제, 탄핵 소추안 표결 문제는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뭐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당시 상황은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제가 볼 땐 더 공격할 소재는 없는 것 같아요. 더 방어를 하려고 해도 방어할 만한 명분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이 상황을 끌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이제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김경수 지사 문제랑 그다음에 이 탄핵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랑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 과거사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논쟁을 막 이렇게 논쟁의 소용돌이가 지금 형성된 상황인데 다 배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측면은 일단 김경수 지사를 지지해야 되는 이 계층이 지금 그 계층의 표가 어디로 갈 거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가 이제 이번에 재판에서 부활을 해가지고 나는 어느 후보 지지합니다라는 취지의 무슨 입장 표명을 했다면 그게 움직이는 거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책임론 가지고 이제 싸우는 국면이 이게 이제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 책임론을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게 PK표나 또는 이제 김경수 지사한테 기대를 걸었던 친문 표심을 자기가 이제 끌어오겠다라는 전략으로서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절박함이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재창출된 정권이 과연 지금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거냐 이 의문이 지금 있다는 효과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적통 논쟁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과 정체성을 얼마나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판단하고 싶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작된 사실 논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 정권을 얼마나 이제 잘 지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정권의 철학이나 가치를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정권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하고 맞춰봐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17년 전에 탄핵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에 가지고는 그거 규명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서로 뭐 주고받을 뭐 이런 뭐랄까요 소지도 없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상황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이낙연 이 대표가 소위 말하는 이 민주당 내 비서명파였고 그 비서명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탄핵 그 표결 전날 나는 사과 안 할 것이다라고 입장 표명을 하면서 여론이 이제 흔들린 거고 그러면서 쓸려갔는데 이 중에서도 반대표는 또 찍은 사람은 2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표결한 것은. 이런 점을 종합을 하면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워봐야 사실은 결론이 안 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 지지층 네. 사이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일종의 향수, 그렇죠. 본인이 이제 당시에 팬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적극적 지지를 또 표했던 지금 이제 40대층이 주로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것도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 또 아픔 같은 거,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공방을 주고받으면 지금 여기엔 또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또 민주당이었었잖아요. 삼보일배하면서 갔던 기억도 지금 갖고 네. 있고. 근데 김경수 지사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 받는데도 추 전 장관이 간접적으로나마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대선 주자들 간에 지지율의 유불리가 어떻게 갈릴 거라고 보세요? 글쎄 이거는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지지층들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는 김민하 평론가 말씀도 저는 선뜻 공감도 가기도 하고.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게 논쟁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호남 민심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이른바 이제 친문 지지층이 가장 중요한 이 민주당 경선에서의 핵심인데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호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남 민심은 지금 팽팽해졌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친문 지지층.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기에는 워낙 민감하고 그래서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왜냐하면 친노가 사실상의 친문 지지층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김경수 전 지사의 지지층은 누가 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우냐, 누가 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느냐 이 부분을 따져볼 수는 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이 격화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근데 끝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낙연 후보가 과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어떤 반박이 나오냐면 아니 그럼 이재명 지사는 그때 뭐 했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지사 그때 뭐 했냐는 게 그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네. 2007년 대선 당시에 네. 정동영 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 정동영 후보인데 이 정동영 후보가 이 열린우리당 체제를 깨고 자신이 대선 이 레이스를 펼치면서 여러 가지로 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그 당시 참여정부하고 부딪혔는데 여당 후보로서 차별을 삼국기 했죠. 예. 차별을 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그 이후에 이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모임 이런 것들에 그렇죠. 앞장선 사람이다. 지금 예, 이 공격을 또 이낙연 부대변인을 전 썼나? 대표 예, 뭐 맞아요. 예. 그리고 무슨 예. 단체 공동 대표다고 뭐 그랬다는 건데 네. 그 이 국면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이 이전에 이제 이 1차 경선 예비 경선에서 네. 이낙연 지사가 원래 대세론을 타느냐 마느냐였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이 네거티브를 걸어서 이재명 지사가 흔들렸다. 이재명 지사 측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는 나도 한번 그러면 네거티브 얼마나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이런 방식의 어떤 칼을 또 꺼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칼이 이렇게 막 부딪히고 있는 것인데 즉 이게 가져올 지지율의 어떤 영향이라는 것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추가로 막 이렇게 빠지는 것을 막으면서 그 막는 게 본인이 막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나만 이런 흠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흠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그걸 막아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좀 이 뭐랄까요 여러모로 분리할 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 지금 어쨌든 상승세였는데 나름대로 이 상승세가 이렇게 되면은 뭔가 저 사람도 그렇게까지 뭐 모든 게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면 그 상승세가 차단되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나름의 교착 국면 그리고 정체 국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커져 버린 것이죠. 근데 그 배종찬 소장이 여론조사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거티브 이럴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일 때 네. 네거티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네. 지금 벌어지는 네거티브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사실은 서로 간에 지름탄 싸움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실제로 지지율로 움직이는 건 다른 차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를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갑자기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승부를 걸으라라고 이야기는 주문은 하지만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에 대해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뻔하게 좀 더 유권자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바로 그게 네거티브다. 이렇게 치명적인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는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 그리고 세대 기반도 어느 정도 이제는 확보되어 있는 셈이라면 이제는 말 그대로 친문 지지층이 핵심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더 결정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보들은 어떻게 또 캠프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지금은 다른 정책을 꺼내놓는 것보다는 그래 이거 한 방이면 우리가 거의 이길 수 있어. 또는 또 다른 반격의 한 방이면 우리가 오히려 더 역전시킬 수 있어.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네거티브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보다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막는 역할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편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그렇죠. 한다거나. 상대방의 지지율을 오히려 끌어내리는 것이 반사이익을 내가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상대 후보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네거티브도 네거티브 나름인 게 상대 후보의 지지율을 붕괴시킬 만한 그러한 네거티브는 예를 들면 어떤 뭐 범죄와 연관이 됐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과거에 어떤 뭐 누구나 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했다거나 이런 이제 형태의 네거티브면 그 후보의 지지율이 완전히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국면까지 가는데 이렇게 뭔가 정체성 논란 그리고 이 정체성 논란이라는 게 완전히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지금 정치적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과거의 문제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상승세나 이렇게 바람이 막 이렇게 좀 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상대 후보를 완전히 이렇게 좀 KO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치명적인 어떤 무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그 효과는 지금까지의 효과,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를 좀 막는 효과에 사실은 그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네거티브 소재를 향해서 이제 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게 뭐냐는 또 뭐 뉴스를 봐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아니 근데 네. 지금의 네거티브는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으로 전혀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지금 논란이 되지만 또 이재명 후보의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재거론이 됩니다. 네. 형수 욕설과 관련된 네. 부분. 또 그렇다면 이낙연 캠프 측이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낙연 후보와 관련된 또 네거티브도 계속 끄집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나쁜 점은 뭐냐면 하나의 네거티브가 또 다른 네거티브를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책으로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지금 사실은 이낙연의 신복지냐 이재명의 기본소득이냐 이런 논쟁을 해야 되고 네. 이런 정책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네거티브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형수 욕설이 새로운 버전이 뭐 이렇게 뭐 새로운 버전을 이낙연 전 대표 측으로 추정되는 이재명 지사 측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어떤 쪽에서 공개를 했다. 이걸 가지고 또 여러모로 얘기가 네네. 나오고 있지만 네. 이 형수 욕설이라는 이 카테고리 자체는 새롭게 등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의 욕설이 뭐 새로 공개됐다고 해서 이게 또 추가적인 어떤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뭐 구분이 되는 그러한 소재가 나오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 뭐 이재명 지사 쪽에서 꺼내 들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의혹이 뭐 옵티머스 뭐 사건과 연루된 뭐 이런 네네. 대목들이잖아요. 네. 그런 데서 추가로 뭐가 확인되느냐 이런 것들은 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실제적인 어떤 위협이 될 정도로 나오겠는가 그것은 좀 의문입니다. 지지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은 뭐 네거티브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은 못할 것이다. 그거는 정책 공방으로 정책 경쟁으로 가야 그래야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요.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건데요. 지금 송길 대표가 찬물을 한 바가지를 떠서 벗어요 지금. 너무 뜨거워졌다. 이 자제를 좀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좀 양 후보 진영에서 좀 태세 전환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안 할 어렵다. 가능성이 높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자제하자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좀 눈치를 봐가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온도를 낮춰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네거티브 거리들이 한번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고 제공이 됐으면 지지자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강한 어떤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양쪽이 네. 계속 전면전을 하지 않더라도 대치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충돌에서 그게 작은 충돌이 또 이 전면전으로 번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쉽게 네거티브 국면이 해소가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후보 진영은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심리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지자들끼리 공방은 계속 뭐 SNS나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참 뭐 원칙적으로 국민들 기대하시기에는 정책 공방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시기마다 물론 전략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좋은 정책 경쟁을 하면 또 처음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죠. 그렇죠. 나중에 가면. 예, 좋은 모양이야 하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잘 모르게 되고 뭐 이 세상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민주당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권 얘기도 좀 해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내 중진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저도 뭐 오늘 모 매체에서 기자가 전화를 저한테 했더라고요. 이준석 리스크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묻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준석 리스크가 과연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윤 전 총장이 안 들어오는 게 과연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건지 두 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불명확한 것은 이준석 대표와는 무관하죠. 이준석 대표는 계속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에게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분명히 뭔가 입당을 하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외연 확장을 해나가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11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단일화를 노린다든지 그런 이유를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는. 가장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인데 굳이 한번 그 이유를 해석을 해보면 오히려 당장 들어와서 다른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후보들로부터 아주 강력하게 검증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자신의 이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11월 이후에 오히려 단일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보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준석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그겠죠.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2030 MZ세대를 견인하고 있는 이준석 효과, 이준석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의 지지율을 일단은 일정 수준 이상 더 올려야 되겠고 또 견고하게 유지해야 되겠고, 그것이 이제 대선 후보와 또 결합이 돼서 대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야권 후보는 2030 세대의 지지가 좀 취약하거든요. 네. 그것을 보태줄 수 있는 인물로 이준석 대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냐. 그렇다면 이제 청년과 관련된 과제, 정책 또는 자기 대권에 대해서 이 노련한 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이준석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효과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준석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발언이 국민의 당도 자극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도 자극하고 양쪽을 다 자극했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의 미숙함과 비슷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다 반발하고 윤 전 총장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마침 거기에 지금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는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 그리고 뭐 강릉 고향 친구 뭐 고향 친구는 아니죠. 같은 동네에 잠시 있었던. 그 친구인 권성동 친구죠. 의원. 권성동 친구. 친구인 권성동 의원이 네. 같이 지금 나서가지고 당대표한테 항의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네.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빨리 당으로 들어와서 예를 들면 경선 버스를 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속 이제 입당을 압박한 것은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봐요. 그리고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밖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실언, 뭐 이런 것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대구에 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송구하다고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구에 가서 어쨌든 대구 한복판에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대구가 이것을 인정해줘야 내가 윤석열 전 총장을 당에 데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사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당혹스러웠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맥락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당 대표로서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메시나 이런 것들을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경로와 이 경로로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이런 네네.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네. 해설도 해주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하듯이 정치평론가들이 하듯이 저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상당히 하여튼 뭐 부진한데 안철수 대표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게 안철수 대표가 하는 국민의당도 사실은 지금 합당 논의를 하고 있는 네. 합당 논의를 하고 있는 정치 파트너인데 그럼 두 사람을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발언을 했지만 사실 의문의 일패거든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는 사실 가만히 있고 네. 이 합당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윤석열 전 총장이 부진한 것을 왜 나를 빗대서 얘기를 하느냐. 나는 그럼 부진의 아이콘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 평론가라든지 방송인으로서는 뭐 이렇게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정치인으로서 대표로서는 전혀 정치적인 어떤 맥락의 고려가 없이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의 중진들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면 네. 저는 그거는 윤석열 전 총장도 생각을 고쳐야 된다고 봐요. 이렇든 저렇든 필요하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고 네. 싸울 부분이 있으면 네. 아니면 뭐 밖에서 자기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하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정치 어린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알아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저는 이 메시지의 공감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감도 열려 있고 또 30대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노련한 수준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일단 이 메시지가 적합한가. 왜냐하면 이 비빔밥을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윤석열 후보와 당근이 됐잖아요. 예, 연결되지 않는 당근. 저는 그 당근을 듣고서 당근 무슨 의미지? 그 당근이라는 야채가 조금 인기가 없어요. 야채 중에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어느 정도 빼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아니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당근 없으면 비빔밥을 안 먹는다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무슨 의미지? 당근 윤석열 후보가 당근 입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떤 의미를 본인이 설정해 놓고 거기에 너무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긋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노원구에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친근감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윤석열 후보가 좀 나쁜 비유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처럼 하는지 이렇게 되면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당 지지층도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공감력이 확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왜 중요하냐? 이 공감력이 앞으로 국민의힘의 또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표로서의 자신의 위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는 더 노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니까 좀 뒤죽박죽이 된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이준석 리스크는 이전부터 많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뭐 하다못해 통일부 여가부 폐지 문제 나오고 그리고 흡수 통일론도 얘기했어요. 그 후보가 아마 놀라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솔직해 보이는데 또 당당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당내에서는 굉장히 중진들급에서는 좀 부글부글하는 이거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그게 표출이 이번에 된 거라고도 보이는데 근데 이런 당내 갈등들이 계속 이뤄질 가능성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반발 의견이 표출이 된 거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반발이 아주 극한 대립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반발이 극한 대립까지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본인이 이제 좀 취해야 될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겠죠. 그리고 방송 노출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어떻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뭐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역대 그러면 모든 정당의 대표들이 다 그렇게 완전 무결한 대표들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네. 다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완전한 어떤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이라는 조직에서 그리고 지도부에서 그러한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이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없는 것 또는 너무 무리하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못하게 하거나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역할 분담도 하고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정도를 제외하면 아무도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뭐 저 사람이 뭐 이 대중의 인기를 얻고 대표가 됐으니까 뭐 잘 하겠지 뭐 이런 식인 건지 약간 방치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지도부 최고위도 그렇고 당 조직이 현명하게 지금은 돌파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언론을 통해서 막 싸우고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고 장제원 의원 막 비꼬고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근데 이게 그걸- 당내 반발이 네. 유승민 전 의원을 후보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시선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친윤 의원으로 분류되는 중진 의원들이 반발하는 목소리를 이제는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제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사이에 특수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업무론을 또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결코 제1야당의 당의 운영이 결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하다가 중진들이 집단적으로 당내 의원들이 반발을 하거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잘 관리를 하고 정권 교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사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잖아요. 2030 세대, MZ 세대. 근데 요즘에 30대 지지율도 그렇고 20대 지지율까지 빠져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MZ 세대와 공감되거나 소통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당의 지지율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미숙함이 우리가 더 기다려줘야 되고 더 또 배려해야 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지만 차기 대권을 앞두고 있고 쉴 새 없이 정당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게 중도층이나 또 MZ세대는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프로세스 과정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적어도 당내에 이 일정한 수준의 토론, 의견 수렴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네. 없으면 계속해서 이런 설익은 상태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교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기의 말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3, 4, 1은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는 그런 노련한 부분을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그런 면을 더 정교하게 발휘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네. 유승민 네. 문제는 당내에 계속 그 의심은 계속 있었고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네. 중진들이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을 미는 거 아니냐. 근데 뭐 그거를 뭐 그래서 긍정도 윤 전 부정도 총장을 자꾸 뭐 내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의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인데 그걸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기 어려운 일일 거예요. 난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기도 뭐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면 중진들이 소위 말하는 친윤을 자처하는 중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윤석열 전 총장을 조기에 입당을 시켜야죠. 그래서 조기에 유승민 대표하고 경쟁을 시키면 뭐 이기겠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그래서 이 일부 보도를 보면 만났다는 거예요. 정진석 의원하고 권성우 의원이 윤석열 네. 전 총장 만났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입당은 나에게 맡겨달라. 뭘 물어봤기에 입당은 나에게 맡겨달라고 했을까요? 사실 입당을 친윤 의원들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얘기했겠죠. 계속 그렇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말을 안 네. 듣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네. 그러면 이런 파열 구도를 계속 이준석 대표랑 만들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럼 일단 입장 정리하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을 못 데려온다고 하면. 윤 전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뭐 지금 국민의힘 후보 구도가 확 또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그래서 더 관심이긴 한데 네. 최근에 뭐 여러 발언이 설화에 휩싸이기도 하고 당내 반발을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20년 전 이상을 여론조사 관련한 일을 해왔지만 예. 이렇게 사실상 예측하기 힘든 대선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한 7개월여 남겨두고서 여권도 사실 누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수 야권도 심지어는 제1야당의 후보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불확실함 또 불명확함 이게 이어지고 있는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주춤한 것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나오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의 이 대선 행보가 무엇인지 특히 이제 입당과 관련된 부분은 집요하게 질문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응답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는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라면 출마 선언을 한 적어도 입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략을 가다듬어야 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의힘 후보로 커버하지 못하는 중도층을 윤석열 전 총장 카드로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최근에 장외에서 밖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한 발언들은 오히려 중도층 민심을 더 중도층 지지를 붕괴시킬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정치적인 철학이나 정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오히려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측에 있는 것 같은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그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을 굳이 뭐 데려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얘기도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일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밖에 있을 거면 입당 안 할 거면 전략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발생한 얘기 뭐 한 분만 얘기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의견이 대부분 일치할 것 같긴 한데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뭐 11대 7로 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내년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넘겨받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 이제 국민들의 비판에 더 이상 이제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다 압박을 받으니까. 네, 대선 그럼요. 앞두고. 그래서 저는 진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협치를 해야 된다. 또 민의를 반영해야 된다. 또 상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때 늦었고 책임이 있는 거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를 당연히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는 지지층을 보지 말고 중도와 네. MZ세대를 생각해라. 중도와 MZ세대 또 상생이 가장 잘 되는 또 팀이 우리 시사회 팀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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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젊기 때문에 법사위 권한을 줄이는 게 핵심인데 이번에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근데 좀 애매해요, 문구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줄이는 것에 여야가 합의를 해 나가면서 법사위가 가진 과도한 권한, 법사위에서 반대하면 모든 법안이 다 막히는 구조, 이거를 서로 협의해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와 외전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